보건의료행정학과 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7주차입니다. 7주차 병원정보 시스템 실습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대면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7주차까지 수업을 한 것을 가지고 8주차의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주차에는 약속대로 이 7주차 수업을 종료하고 2교시에는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계획은 7주차 강의 계획은 우선 요양급여 산정의 일반 원칙하고 기본 진료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 산정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은 뭐냐면 행위별로 의사의 처치나 검사, 그 다음에 이 진료 이런 행위별, 그 다음에 항목별 총 진료비 등의 급여 금액 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일반 기준이고요. 일반 원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걸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산정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실무에 나갔을 땐 다시 이것을 여러분이 산정 원칙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책이 있는데 시간 될 때마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분류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반올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점수당 단가 이런 건 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사실 모르고 워낙 이 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10원 미만은 반올림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만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될 금액에 대해서는 원 미만을 반올림한다. 이거는 가산율은 원 미만을 반올림해서 올리는 거고요. 10원 미만은 반올림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고요. 기억을 다 못할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가산이나 감산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점수의 가감률을 곱하여 총 점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총 점수를 산출하고 각종 가감률이 복합 적용된 경우, 예를 들어 소아가산과 공유 또는 야간가산이 중복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감률을 모두 합한 총 가감률을 상대가치 점수에 곱하여 총 점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산출한다. 이 경우 가감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말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구나. 이게 왜냐면 고시에도 이런 말이 나와. 고시에 나온 내용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복 가산이 안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요. 나중에 가산율은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 기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진찰, 처치, 수술 및 기타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위의 내용, 성격과 상대가치 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 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기관의 종별 가산율입니다. 이거는 대면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기록을 했으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종별 가산율,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그래서 그렇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투자 비용 및 인력 운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위료에 대한 차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가 종별 가산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별 가산율은 행위 요양급여 비용에만 적용되는 거고 일부 행위료는 이해가 되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약가 및 재료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지난주 대면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약가하고 재료대에는 적용되지 않고 행위 요양급여 비용에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으로는
종별 가산율을 이용한 진료 계산, 모든 행위 분류 항목에 대한 소정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간의 종별에 따라 가산율을 가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약값과 재료들을 제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산율을 가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 약국과 조산한 보건소, 보건지소, 정신요양병원, 사업장 부서 요양기관 등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장 부서 요양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그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보건진료소 같은 걸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사를 두고 그런 기관에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그러니까 상급 요양기관을 말하는 거 거기서 30%의 가산율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2차 종합병원에는 25%, 그다음 병원은 20%, 의원은 15%의 가산율이 붙는다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실무에 나가서도 헷갈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종별 가산율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종별 가산율 적용에서 예외 항목이죠. 그러니까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위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약제비, 치료 재료대. 이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제비와 치료 재료대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이러스 혈청 검사도 종별 가산율을 선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정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 정관을 남자의 성기 정자가 나오는 거를 자른다든가 이게 묶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난관 결찰술, 월경 조절술, 자궁내 장치 삽입술 같은 경우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컴퓨터 영상 처리 장치 CR이나 엑스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풀박스, 우리가 박스 배웠죠? 풀박스를 이용한 처리 비용, 그다음에 C암, 이 수술방에 이렇게 C자형으로 된 그 엑스레이 같은 게 있는데 영상 증폭 장치 이용료도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혈, 혈액 성분제제, 생혈, 교환, 자갈 조혈도, 세포 이식, 냉동 처리료 및 보관료, 자가수혈 체열료도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태장 방지 의약품 사용 장려비, 이것도 종별 가산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도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 검사료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위탁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병원에서 검사 장비가 없다든가 검사 능력이 안 돼서 외부 기관 주로 이제 녹십자 같은 데가 있고요. 이렇게 외부 기관으로 검사를 대신 그쪽에서 해달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위탁 검사를 하는 건데 그럴 때도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인퓨전 펌프 사용료, 열 번째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이거는 뭐냐면 혈액을 인퓨전 펌프라는 것은 혈액을 주입을 할 때 그거를 자동으로 기계로 이렇게 넣게끔 해주는 펌프 있죠? 이게 펌프 물 풀 때 쓰는 거 그런 식으로 혈액을 펌프질을 해서 넣는 인퓨전 펌프가 있는데 그것도 가산율이 적용이 안 되고요. 마취과 전문의 초봉리라는 건 뭐냐면 이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마취 의사를 이 기관에서 초빙을 해서 수술할 때 마취를 의뢰하면서 그분을 갖다가 이제 초빙료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요. 제일 중요한 1번 행위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약제비 치료제료대가 종별 가산율에 적용이 제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차등수가를 적용을 하는데 차등수가가 뭐냐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당 1인 진찰 횟수, 약국의 경우는 약사 1인당 1일 조작 건수에 따라서 요양기관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이 환자를 많이 보면 적게 보는 사람하고 많이 보는 사람하고 환자한테 이 상담하는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면 짧게 되고 적게 보면 오래 상담할 수도 있고 진찰을 또 꼼꼼하게 볼 수도 있죠. 그런 가정하에서 차등수가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 우리 배웠죠 지난주에. 의료급여 환자, 사회복지법인 개설, 외래진료 환자 또는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배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는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지수는 의사 1인당 진찰 횟수별 차등지수인데 75건 이하, 그러니까 1인당 의사 1명이 75건 이상 이하로 하면 그건 뭐 70건이나 뭐 75건까지 하면 100% 지급을 하고 75건에서 100건 사이를, 그러니까 환자를 76명부터 100명까지 보면 90%를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1명서부터 150명을 보면 75%를 주고 150명 이상을 하루에 150명 이상을 보면 50%만 이 차등수가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환자를 많이 보는 건데 이거를 환자한테 좀 꼼꼼하게 진료를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차등수가를 적용한다라는 거. 이것이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수가위원회에서 조정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차등지수가 이렇게 건수별로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찰료입니다. 지금까지 뭐 정권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봐도 되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보건의료행정 전공자로서 이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도 나올 겁니다. 이 중간고사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진찰료의 기본 원칙은 뭐냐?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 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 환자를 진찰했을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 재진 환자를 진찰했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 원칙이에요. 즉 얘기는 환자가 의사하고 면담만 하더라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환자들은 그 의사 얼굴만 보고 뭐 자꾸 몇 마디만 하고 왔는데 무슨 진찰료라고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진찰료의 기본 원칙은 처방전의 발행, 처방전을 주고 안 주고 상관없이 진찰료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진 환자를 봤을 경우는 초진 진찰료, 재진 환자를 진찰했을 경우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고시로 명백하게 이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환자들이 따져도 여러분 당당하게 환자 의사하고 면담을 하였으면 진찰을 하였으면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의 소정 점수를 합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기본 진찰료는 병원 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이제 기본 진찰료고 외래 관리료는 외래 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를 합하여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찰 횟수의 산정 원칙. 그래 진찰을 여러 군데를 봤어요. 환자가 모아서 내과도 보고 정형외과도 보고 뭐 신경과도 보고 여러 군데를 보는데 그럴 수도 있고 한 사람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진찰 횟수입니다. 진찰 횟수, 그 진찰을 몇 번 보는 그 횟수의 산정 원칙이에요. 진료 과목, 진료 의사, 초재진 구분, 진료 중 신규 상병 발생 여부에 따른 진찰료 횟수 산정은 다음 원칙에 따른다. 첫 번째, 동일 의사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는 1회만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 한 사람이 내과 복통도 보고 그 다음에 손이나 뭐 팔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치료하는 것, 그렇게 완전히 다른 부위를
진료를 보는 것도 일회만 진찰료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동일 의사, 한 사람의 의사가 동시에 두 군데를 진료를 봤을 때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의원에 가면 보편적으로 원장님이 한 분인데 그분이 뭐 배가 아파서 왔는데 배를 보고 그 다음에 손이 뭐 까져서 거기 소독을 한다 했을 때 소독 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 진찰료는 한 번만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던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1회만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 얘기는 뭐냐면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타러 와요. 약을 타러 와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손이 까졌어. 어느 날은 약 타러 오다가 손 넘어져서 이제 의원에 오다가 손이 까지면 고혈압 약 처방하고 이 까진 곳 치료를 할 때 같은 의사라면 진찰료를 한 번만 산정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런데 이 고혈압 약을 처방한 의사하고 의사가 이제 두 명이 있어요. 의사가 두 명 있다면 의원에 지금 원장님이 한 분 있을 때는 당연히 진찰료를 한 번만 산정을 하는데 그 의원에 원장님이 두 분이 계셔요. 두 분이 계셔서 한 분은 고혈압 약 처방을 하고 다른 한 분이 그 까진 부분을 소독을 하면 그때는 진찰료를 두 번을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료 보신 분 진찰료 산정하고 상처 까진 거 소독하신 분 각각 진찰료 산정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3번이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3번은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는 1회 산정하고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 과목 또는 다른 전문 분야의 진료 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는 각각 산정한다. 참 어려운데 자 3번과 4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은 동일한 상병,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에 대해서 의사가 두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내과에서 고혈압을 보고 1내과에서 고혈압 약을 안 타고 2내과에 가서 고혈압 약을 탄다. 이럴 때는 진찰료를 1회만 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3번의 얘기예요. 사람이 다를지언정 같은 상병으로 두 사람을 보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는 거고요. 4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과가 개설되어 있고 정형외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럴 때는 내과에서 고혈압 약을 타고 정형외과에서 그 까진 거 소독을 한다. 이럴 땐 각각 진찰료 산정한다.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과 의사고 한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가 고혈압 약을 정형외과 의사가 먼저 고혈압 진찰을 하고 내과 의사가 고혈압 약을 처방을 해도 진찰료를 한 번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잘 이해를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단어 뜻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째, 진료 담당 의사가 검사나 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 지시하였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진료 당일에 검사나 방사선 진단 등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검사나 방사선 진단을 실시하는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양기관의 사정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MRI 처방이 났습니다.
MRI 처방이 났는데 MRI가 오늘 환자가 병원에 와서 진찰을 본 다음에 MRI를 찍읍시다 라고 얘기해서 MRI를 찍기로 했는데 병원에 MRI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못 고친답니다. 그래서 MRI를 내일 찍기로 했다 라고 하면 MRI 고장에 의해서 내일 찍는 거니까 내일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병원의 사정에 의해서 못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MRI 찍기로 했는데 환자가 오늘 내가 바빠서 못 찍으니까 내일 찍을게요. 환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귀책사유인데 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내일 MRI를 촬영을 하면 내일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MRI 처방이 났는데 환자가 와서 진찰을 보고 의사가 이거 MRI를 찍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환자가 예 MRI 찍겠습니다 했는데 병원에 MRI가 고장나서 병원 사정에 의해서 당일날 MRI를 못 찍으면 그 찍는 날 내일 찍기로 했으면 내일은 오늘 고쳐놓고 내일 찍읍시다 하면 내일의 진찰료를 산정하지 못하는데 이때는 못한다는 겁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환자하고 의사하고 얘기를 해서 MRI 찍기로 했는데 오늘 찍으십시오. MRI가 시간이 있으니까 찍으십시오 했는데 환자가 오늘은 도저히 약속이 있고 그래서 못 찍겠습니다. 내일 찍겠습니다. 라고 환자의 사정에 의해서 환자의 그 귀책사유에 의해서 다른 날 촬영을 한다면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찍게 된다면 오늘도 진찰료를 산정하고 내일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5번의 내용이라는 거. 여섯 번째, 의료기관의 의사가 작성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인 약국에서 조제받은 주사를 투여받기 위해서 당해 요양기관에 당일 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사제가 병원에 없어요. 그 병원에. 그래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을 해서 약국에 가서 그 주사제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발행을 해줘서. 그러면 약국에서는 주사를 못 놓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사제를 약국에 가서 사서 다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다 라는 전제하에서 당일날 와서 주사제를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그때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별도로 진찰료를 기본적으로 한번 받았죠. 주사 처방하냐고 주사제를 사와서 다시 주사 맞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다른 날 오늘 진찰을 보고 내일 그 주사제를 사가지고 온다? 그럼 내일은 진찰료를 별도로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복잡하지만 교수가 지금 쉽게 설명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본 교수의 설명을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모르면 메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분명히 나오고요. 중간고사에. 이거는 지난주에도 그다음에 4주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초진과 재진의 구분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초진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진찰할 때 초진 진찰료를 산정한다. 해당 상병, 그러니까 어떤 상병이든 상병으로 같은 의료기관, 그러니까 그 병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병원 전체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서 복통으로 우리 병원이 내과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는 초진 진찰료를 산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치료 종결 여부는 해당 상병, 예를 들어 복통이라 했죠. 복통의 치료가 종결된 후
다시 복통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에 내원하는 환자는 초진진찰료. 이건 그러니까 이미 처음 복통으로 약을 먹고 낫다 그래서 안 왔어요. 그런데 30일이 넘었어. 뭐 한 40일째 왔다? 그때는 초진진찰료를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진진찰료는 뭐냐? 재진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이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고요. 치료 종결 여부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서 계속 내원한 경우는 당연히 재진진찰료예요. 내원 상관없이 재진입니다. 이래서 고혈압약이란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약은 평생을 먹기 때문에 뭐 60일 있다 오던 90일 있다 오던 3달 있다 오던 계속해서 재진진찰료를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 고혈압약은 한 번 처방을 할 때 30일치를 처방, 그럼 한 달치를 처방한다든가 2달치를 처방한다든가 3달치를 처방하기 때문에 내원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처방 일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진진찰료를 계속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치료 종결 여부에서 재진,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복통 환자가 저기 이미 진료를 보고 이미 약을 먹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안 왔는데 다시 30일 되는 날 배가 다시 또 뭘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 그럼 그래서 와서 복통으로 다시 진찰을 봤을 때는 재진 30일 이내 30일 안으로 오면 재진 진찰료를 받는 거고 31일째 오면 그때는 초진 진찰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하고 90일 이내에 내원 시는 재진이다 라는 거죠. 완치 여기서 쉽게 해서 만성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당뇨나 고혈압인데 이 사람들은 완치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 재진진찰료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료의 종결 여부는 해당 상명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치료의 종결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합니다. 이 치료가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까지고 이런 것은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과 질환 같은 경우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거는 뭐 치매약 이런 거는 투약이 종결이 언제 되느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치료의 종결 여부를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원을 안 한다든가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때를 치료의 종결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진찰료 가감산 적용인데 이거는 뭐 그냥 외우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소정 점수에 가산을 한다. 6세 미만은 가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 의원의 경우 만 1세 미만, 만 1세 이상 3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 구분에 따라서 가산을 한다는 거고요. 평일 20시, 토요일은 오후 3시입니다. 이 길에서 그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9시 또는 강공소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는 진찰료가 기본 진찰료 소정 점수의 30% 가산. 그러니까 야간하고 8시에서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30% 가산이 붙는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억해서야 돼요. 30% 가산된다는 거. 왜냐면 밤에 진료 보고 공휴일에 진료 보면 진찰료가 많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따진다고요. 그때는 공휴일하고 야간에는 가산료가 붙는다. 30%가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물리치료나 주사 등을 동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 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으로 내원하여 물리치료나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 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재진 진찰료 소정 점수의 50%만 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면 의사를 만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나 주사를 맞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야 진찰료를 100% 다 받는데 그냥 매일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왜냐면 저기 어깨가 어디가 아프다든가 하면 매일 물리치료를 하는데 이때는 저기 날 때까지 의사를 만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처음에는 만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물리치료만 받아요. 의사를 만나지 않고. 그러면 바로 이제 저기 접수를 해서 담당 의사 그 간호사 때 가면 간호사가 이 물리치료 리피트를 해줘 반복으로 내주는데 그리고 수납을 하는데 그때는 진찰료를 100%가 아닌 50%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역시 주사도 마찬가지로 주사도 매일 맞을 때는 저희 50%만 진찰료를 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송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이 얘기도 동일한 건데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잘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와서 의사를 만나고 원칙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타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매일 올 수 없어요. 아니면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호자가 대신 오는 거예요. 뭐 가족이 이때는 저희 가족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와서 저희 대신 치매 약을 타간다, 고혈압 약을 타간다라고 할 때는 의사를 만났어도 환자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재진 진찰료의 50% 반값만 받고 약을 처방전을 발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오지 않고 보호자가 와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땐 진찰료가 50%만 산정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2번, 3번, 4번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원료입니다. 입원료. 그러니까 이건 입원 환자를 병원에 그 입원할 때 그 입원료를 말하는 거니까 저기 잘 듣기 바라겠습니다. 입원료의 기본 원칙은 입원료에는 입원 환자 의학 관리료,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 입원 환자 병원 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 기간이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원 환자 의학 관리료는 뭐냐면 입원 환자에게 입원하실 때 약을 주죠. 그런 그 의학 관리료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 입원 환자는 간호사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케어를 해주죠. 그래서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가 붙고요. 그 다음에 입원 환자 병원 관리료. 입원 환자가 병실도 쓰고 침대도 쓰고 화장실도 쓰고 하죠. 그 다음에 옷도 환자복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병원 관리료가 포함돼서 입원료가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입원료 산정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기본료 산정은 첫째 12시, 낮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입원 환자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낮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를 1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시에 와도 다음날 12시까지 1일로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면 2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 기준이라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간고사 나와요. 그 다음 00시부터 아침 밤 12시부터죠. 00시부터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50%를 별도로 산정한다는 거죠. 더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입원하면 50%를 더 붙고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퇴원하면 50%를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침 6시부터 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난 12시부터 저녁 6시 사이 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는 12시부터 12시 기준이지만
산정하지 않는다는 걸, 별도로 하루를 더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기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일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11시에 환자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겠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다시 이 사람이 아파서 낮 11시에 퇴원했는데 저녁 오후에 4시나 5시나 6시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별도로 입원료를 이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이면 하루만, 한 번만 입원료를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입원료는 입원 3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 왜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일까지는 100%를 주는데 31일째부터는 15%를 삭감해서 85%만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의 입원료는 병원, 한방병원 입원료 소정 점수의 80%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종합병원이 하루 입원료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요양병원은 8만 원만 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1번서부터 3번까지는 중요한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별 입원료 체감제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료를 요양병원은 80%고 31일째부터 85% 15% 삭감해서 85% 지급한다 그랬죠. 그냥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은 입원일수 1일에서 15일은 100%, 16일에서 30일은 90%, 30일 이상은 85%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5%씩 까지는데 15일 단위로 끊는다는 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1일부터 180은 100%, 180에서 360일은 95%, 360일 일상은 90%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다는 거, 위에 거만 건강보험, 산재, 자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에서 15일은 100%고 16일에서 30일은 90%, 30일 이상은 85%.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실 하면서 예상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납병동 입원료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납병동 입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고사에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납병동 입원료는 뭐냐면 분만 후 당일 기가, 그러니까 출산해서 애를 낳고 당일 기가, 출산한 날 집에 간다든가 출산한 당일 기가 또는 이송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는 경우,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았다면 응급실, 그런 경우와 응급실, 수술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응급실이나 수술 등에서 처치 및 수술을 받고 6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이상 관찰 후 당일 기가 또는 전원 갔을 경우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않는 경우와 정신과의 납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기가한 경우 등에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만한 경우와 분만해서 당일 집에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면은 그때는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응급실이나 수술 등에서 처치나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경과관찰을 보고 집에를 갔든지 전원을 갔든지 했 경우도 납병동 입원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과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집에를 갔을 경우에도 납병동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입원료는 기본적으로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가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데 6시간 이상 어떤 일이 있어서 처치나 수술이나 이렇게 받을 경우, 그 다음에
분만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6시간 이상 걸렸다면 그때는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몇 시간?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어요. 함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예정된 외래 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미리 예약된 그 수술, 외래 수술 경우에는 또는 정신과의 납병동에서 매일 또는 반복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미 예정된 수술이었다면 그거는 진찰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매일매일 받는다는 거는 이제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진료 일부 부담률에 따라 산정한다. 이 얘기는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을 하면 본인부담이 외래 같은 경우는 45%죠. 저기 2차 병원이, 근데 상급종합병원은 5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45%를 내야 되는데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면 일반 입원료 할 때 본인 부담이 20%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0%만 부담한다는 겁니다. 납병동 입원료를 20%만 본인 부담을 한다는 거. 참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납병동 입원료는 본인 부담률이 20%,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률 20%와 동일하게 6시간 이상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면 본인 부담이 20%다. 만약에 외래로 본다라면 2차 병원은 45%, 3차 병원은 55%의 본인 부담이 있는데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때는 20%만 산정한다라는 거. 또 이거는 사실 병원의 직원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실손보험을 든 사람이 많아요. 이거 대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입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실손보험 적용되는 거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환자들한테도 실손보험 처리하는데도 많은 유익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